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두환 정부와 6월 민주항쟁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제5공화국인 전두환 정부, 두 번째는 제5공화국의 붕괴를 가져온 6월 민주항쟁, 마지막 세 번째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수립한 현재의 제6공화국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현대사 계관표에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공화국의 마지막인 전두환 군사정부, 그리고 제5공화국인 전두환 정부, 그리고 현재 제6공화국 중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노무현 정부까지의 정치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5공화국인 전두환 정부의 성립 과정입니다. 1979년 12.12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들은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괄하는 초헌법적인 집권기구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이 기구가 국가, 고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이른바 국보위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사건 이후에 집권기구나 대통령 선출기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유신헌법에 따른 유신체제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대통령 선출기구가 나왔고, 여기 신군부 세력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했으니까 이러한 집권기구 또는 선출기구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국보위의 위원장이 전두환이었고, 이 국보위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게 됩니다. 먼저 부정부패 공직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제2차 5.1 쇼크의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화공업 투자를 재조정하고요. 그리고 또 사교육의 열풍을 줄이기 위해 과외를 금지시키고 정치활동을 규제했으며 강제로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등을 통폐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삼청교육대를 80년도에서 81년도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삼청교육대는 사회 정화 운동의 차원에서 조직 폭력배나 불량배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정신 개조를 시키는 훈련을 자행했던 곳이었고, 대략 4만 명가량이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비인륜적이고 폭력적인 훈련이 자행되기도 했으며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삼청교육대까지 이런 국보위의 정책이 전개되었고, 그리고 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과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유신헌법에 따른 유신체제였기 때문에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먼저 제10대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80년 8월에 선출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개헌을 단행을 합니다. 이때 개헌은 80년에 있었던 8차 개헌인데요. 8차 개헌의 주요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임기 7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구나. 단임제. 자, 그리고 또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인단은 국민들이 뽑지만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가 여기 8차 개헌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7년에 한 번만 하는 단임제, 그리고 또 선거인단을 통해 간선제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요. 이 8차 개헌도 국민투표를 거친 다음에 통과를 되게 됩니다. 투표의 참석률이 90%가 넘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8차 개헌을 통해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81년에 당선됨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제5공화국으로 시기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이었고요. 이번에는 전두환 정부의 정책입니다. 크게는 강압 정치와 풀어주는 유화 정책, 그리고 경제 부분인데요. 강압 정치를 보면 먼저 신문사, 언론사 등의 이 보도 지침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라고 하는 방향서, 지침을 정부가 내리면 방송사나 신문사는 거기에 따라서 보도 방향을 통제받아야 됐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일화가 있는데 땡전 뉴스라고 해서 뉴스가 땡 시작을 하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을 칭찬하는 그런 뉴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 운동을 탄압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유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유화 정책이 있었는가 보면 야간 통행 금지가 먼저 해제됩니다. 변동했었지만 크게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길거리에 사람이 돌아다니면 됩니다. 간첩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야간 통행 금지가 이 전두환 정부 때 해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나가려면 이전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학교를 다닌 중고등학생들은 두발이라든지 교복도 좀 자율화가 일어남에 따라 사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학원 자율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회인 총학생회, 학생회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되게 됐고, 또 이때 프로 스포츠가 도입이 됨으로써 대표적으로 프로 야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화 정책의 하나로 3S 정책도 대표적이다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화 정책인데, 일단 경제 정책인데, 이때는 삼저 호황의 분위기를 타서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낮았다, 이런 삼저란 뜻인데요. 어떤 게 낮았는가? 첫 번째는 저금리, 금리가 낮았고, 또 하나는 저유가, 기름값도 싸고요. 그리고 또 저달러, 달러도 싸네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삼저 호황을 맞이해서 중화공업이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이 붕괴되는 현재 민주화 운동의 큰 방향을 제시했던 6월 민주항쟁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헌법 개정 요구가 시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87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이 박종철 학생이 경찰에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언론에 공개하기로는 신문 기사 그대로 나타냈거든요. 박종철이 원래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종철한테 이런 운동의 방향이라든지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부르라고 신문을 하다가 박종철한테 콩나물 국밥을 먹여주고, 또 박종철이 어제 나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냉수 마시고 싶다, 시원한 물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경찰이 친절하게 냉수도 줬는데, 제대로 신문이 시작이 되니까 박종철한테 야, 박아무개 어디 숨겼어? 라고 말하면서 책상을 탁 치니까 박종철이 깜짝 놀라서 억 하고 죽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경찰의 발표가 그대로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게, 어쨌든 박종철이 고문받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되니까 박종철 고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라, 그리고 또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큰 이런 시민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4.13 호헌 조치입니다. 헌법을 그대로 수호하겠다, 요 말이거든요. 87년도 4월 13일에 4.13 호헌 조치를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보다는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게 바로 4.13 호헌 조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4.13 호원 조치를 계기로 사람들의 시위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여러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경찰이 또 직사로 쏜 최루탄에 맞고 의식을 잃다가 결국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한열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시위가 더욱더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서는 60 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해서 시민들과 함께 전개를 하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전두환 정부가 국민과 시민의 요구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TV에 나와서 또 담화를 발표하는데요. 87년도 6월 29일에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6.29 민주화 선언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그 내용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약속했던 노태우가 발표한 6.29 민주화 선언이었고요. 이러한 6.29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현재 헌법에 단계할 수 있는 87년도에 9차 개헌이 단행이 되게 되는데 9차 개헌은 현재처럼 대통령은 임기가 5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였고요. 그리고 또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9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이 9차 개헌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제6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29 민주화 선언과 9차 개헌을 기반으로 생기게 된 제6공화국 현재의 공화국 체제의 역사를 노무현 정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제 개헌에 따라서 제13대 대통령에는 신군부 출신이었던 아까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던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6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되는데 원래 이때는 강력했던 대통령 후보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YS, 김영삼과 DJ가 있었는데요. 이들 야당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 후보로 밀어주는 단일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단일화가 실패하게 되면서 야당의 표가 갈라지게 됩니다. 분산되게 되니까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6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 노태우 정부는 초반에 조금 힘듦을 겪습니다. 바로 이 여소야대 국회 때문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일어났는데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민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적고 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여소야대의 국회의 전국이 전개되게 되고 이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제5공화국 청문회, 이른바 50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처벌,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50청문회를 개최했는데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역전을 시도하게 되고 성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3당 합당이에요. 여당이었던 노태우의 민정당, 그리고 또 김영삼의 YS, 또 JP 김종필이 세 개의 당이 합당을 해서 가장 큰 집권 여당이 민자당,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태우 정부 때는 공산주의 국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북방 외교, 같은 말로 북방 정책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북방 외교에 따라 가지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성과가 91년도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 등의 통일 내용은 나중에 다시 또 다른 파트에서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태우 정부 다음에 이런 민자당의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 후보가 출마하게 되고 이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 사람은 자, 고위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요. 자, 그리고 또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차명이나 가명보다는 실명을 쓰라고 하는 자, 금융실명제를 93년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경복궁에 있었던 중앙청, 이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켜버리고요. 자,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및 반란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 용어들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융실명제라든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통해 김영삼 정부의 집권 초기에는 지지율이 80%를 넘는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를 전면으로 시행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단체에 가입하는데요. 세계 무역기구인 WTO에 가입을 했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였던 OECD를 96년도에 가입을 했고 WTO에는 95년도에 가입을 함에 따라 우리는 잘 산다, 선진국이다 이런 착각이 들게 들었는데 그러다가 한 방 먹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넓게 펼치다가 감당을 못하고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니까 자, 국제통화기금이었던 IMF에 우리나라 정부가 YS 정부가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됨에 따라 97년도에는 IMF 사태, 이 외환 위기 사태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J 정부인 김대중 정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위기 사태의 위험을 그대로 물려받은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힘을 합심을 합니다.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국민들 장롱 속에 또 집안의 구석에 있었던 금반지, 금괴, 금비녀 이런 금들을 모아서 국가에 기증을 하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합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을 3년 일찍 조기 상환을 2001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이 햇볕 정책을 주행했습니다. 이 햇볕 정책의 결과 금강산 관광이 199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금강산 관광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2000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면 국가의 수장들, 원수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김대중 대통령, 북한에는 김정일이 평양에서 만나서 회담을 갖는 2000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1차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도 나중에 통일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서 이산가족 방문이 재개되었고요. 또 경의선, 동해선, 철도가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합의한 개성공단 건설을 실현하게 됐고요. DJ 정부 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었으면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도에 제2차,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10월 4일, 2007년도 10월 4일 1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두환 정부와 전두환 정부를 붕괴시킨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된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과 부차 기원을 통해 수립된 제6공화국 중에서 노무현 정부까지의 정치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사의 경제사회 통일 역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